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낡은 기와 지붕 아래 고을에 큰 집 하나에 권세 높은 사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원상이라 하였고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해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고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 권세 때문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행과 인색한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때 이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복에 그 얘기 들었는가? 무슨 일이오? 사또가 밭농사 짓던 백성 하나가 쌀을 좀 덜 바쳤다 하여 그 자리에서 매질을 하고 옥에 가뒀다네. 그 정도로 끝났다면 다행이지. 그 농부의 어린 딸까지 끌고 왔다더군. 그 농부의 딸 선율은 기골이 연약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여려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갇혀있는 옥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키며 사또의 사랑채 마루를 쓸었습니다. 이때 마침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이원상이 선율의 곁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음습했고 선율을 바라보는 시선은 짐승처럼 탐욕스러웠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선율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몇이더냐? 올해 16입니다. 말을 하는 선율의 모습은 겸손했지만 두려움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또님, 아버지는 괜찮으신지요? 죄송하오나 저희 아버님은 어찌 되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자네 아비의 안부가 그리도 궁금한가? 예, 사또님 알려주신다면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원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 방을 닦도록 하여라. 먼지가 좀 쌓인 듯하구나. 선율은 고개를 숙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굽히고 바닥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원상의 입가에는 천천히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원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얀 피부, 연약한 손. 저런 아이가 내 집을 닦고 있다니. 저 아이는 내 것이 되어야 해. 며칠 뒤 이원상은 자신의 악명을 꺼리지 않는 또 다른 자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바로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는 상인 하문달이었습니다. 객주. 오랜만이네. 자네는 여전히 귀가 밝고 입이 빠르군. 사또님이 부르시는데 어찌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로 절 찾으셨는지요? 이원상은 하문달에게 자신의 꿍꿍이를 털어놓았습니다. 농부의 처자식을 데려왔는데 그 딸이 내 눈에 들었네. 하지만 그냥 데려가긴 어렵지 않겠나. 현감도 알고 마을 사람들도 알 테니. 하문달은 짐짓 고개를 끄덕이며 이원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면 본인인 청 넘기자는 말씀이신가요? 자네 아들이 병약하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 아이와 혼인하는 형식만 취하면 사람들의 눈도 속일 수 있고 나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문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이미 계산을 마친 듯했습니다. 좋습니다. 허나 제 아들까지 연루되는 일이라면 조건을 붙여야겠군요. 말해보게. 제가 농부에게 쌀값을 대신 갚고 아이를 데려가는 셈으로 꾸미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의 비용과 손해는 2배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원상은 그 말에 잠시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내 음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자네는 역시 장사꾼이로군. 알겠네. 2배로 쳐주지. 하문달은 선율을 데려가는 대가로 쌀 한 가마를 들고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감에게도 연통을 하여 농부를 석방시키고 선율을 데려가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선율의 가족은 눈물 속에서 제외했지만 기쁨도 잠시. 하문달은 그들에게 거처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이 마을을 떠나시지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될 테니 다른 고을에서 거처를 마련하시오. 농부와 아내는 더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의 눈물로 작별을 구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선율은 하문달의 집 별채로 옮겨졌고 병석에 누운 그의 아들 하경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경서는 눈만 깜빡일 수 있었고
말도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선율은 그럼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를 씻기고 죽을 먹이며 한마디도 없는 하경서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창밖 나무에 새가 앉았어요. 전에도 이런 날엔 아버지랑 밭을 거들러 나갔는데요. 이젠 제가 서방님 손이 되어 드릴게요. 선율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기 전 그녀는 작은 솥에 물을 올려 죽을 끓이고 하경서가 머무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피로보다 애틋함이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특별히 참깨죽이에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숟가락만 드셔주세요. 그녀는 죽을 조심스레 떠넣고는 하경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경서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눈동자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방금 눈을 한번 감으셨어요. 서방님도 기뻐하시는 거 맞죠? 그녀는 그 조그만 반응 하나에도 환히 웃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문달은 이런 선율의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별채 창문 너머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이길래 저토록 한결같은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아니지. 그건 내 이익이 달린 일이야. 장사꾼이 정에 흔들리면 모든 걸 잃는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하면서도 선율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무렵 이원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조심스럽게 사람을 보내어 하경서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3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노골적으로 하문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어떤가? 기력이 다해 갑니다. 며칠을 더 넘기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 말 벌써 10번째 듣는군. 자네 말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문달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두고 장난칠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치고 속셈 없는 자를 못 봤네. 네, 다시 오겠네. 이원상이 돌아간 뒤 하문달은 한동안 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의 눈은 별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채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하문달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율이 하경서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 하경서의 입가에는 옅지만 확실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문달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들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문달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저 아이를 믿고 있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인가? 며칠 뒤 하문달은 선율을 불러들였습니다. 선율, 너는 그동안 잘 참아 주었구나. 고맙다. 아버님, 불편한 곳 없으셨습니까? 하문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서 있는 선율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그 자에게 보낼 수 없을 것 같다. 선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약속 원래는 그 아이가 숨을 거두면 너를 이원상에게 보내는 것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있어야 내 아들이 숨을 쉬는 것 같구나. 선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문달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원상에게 더는 선율을 넘기지 않기로. 하지만 이원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관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마을의 수령까지 찾아가 하문달과 선율의 동태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이원상은 사람을 시켜 하문달의 별채에 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 시각 선율은 하경서를 안고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하고 하문달의 하인이 달려와 그녀를 깨웠습니다. 아씨, 밖이 위험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선율은 깨어나 하경서를 꼭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서방님,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윽고 불길이 멈추고 나서야 하문달은 상황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원상 내 놈이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드는구나. 화재가 수습된 다음 날, 하문달은 마루에 앉아 밤새 타버린 별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을린 기둥 몇 개와 재로 변한 들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율과 하경선은 무사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는 손에 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원상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을 보내 내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 하다니 이젠 너는 참을 수 없다. 하문달은 즉시 관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수령을 찾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 원상의 죄목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수년간 소장농에게서 빼앗은 세금, 상납하지 않은 물자, 그리고 관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조작한 수불 레이어까지. 수령은 놀란 눈으로 장부를 넘겼습니다. 이걸 어찌 이런 걸. 사또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걸 한양에 보고해야 합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파견된 관리가 마을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상은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감히 나를! 누구의 명령이냐? 죄인 이원상은 조정의 물자를 횡령하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죄로 체포한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문달은 선율을 불렀습니다. 선율아, 이제 넌 자유다. 그 자는 더는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아버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라니, 내가 내 아들을 살렸고 내 죄도 바로잡게 해주었는데 하문달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선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서방님이 계신 이곳이 제 집입니다. 하문달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인다. 며칠 후 하경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선율은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푹 쉬세요. 하경서의 입가엔 언제나처럼 조용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하문달은 선율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이제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부를 것이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리하여라. 아버님, 저는 이제 장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객주일 보시는 거 보며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문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사를? 서방님께 받은 사랑을 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같아서요. 하문달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선율은 자신만의 객잔을 차렸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웃음이 넘쳤고 밥 한 술 없이 굶던 이에게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을 사람들 입에 다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이 아닌 칭송이었습니다. 그 아씨 말이오? 하문달 객주의 딸 된 사람 말이지. 그래, 그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더군. 이제 선율의 삶은 복수도 두려움도 아닌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마다 하경서의 기일이 되면 별채였던 곳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서방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억할게요. 선율이 객잔을 차린 지도 새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껏 대했고 하문달은 그런 선율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선율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죄 속에 파묻혀 살았겠지. 하지만 평온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내가 객잔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른 체구에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에서는 마치 뱀이 기어다니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주모, 따끈한 술 한 잔 주시겠소? 예, 손님,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선율을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선율이라 하였소? 예. 제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자네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듣던 대로군. 그년이 여기 살고 있었군. 선율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네의 말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에 저를 아셨던 분이신가요? 하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난 이원상 대감의 종형제 이찬영이라 하오. 순간 객잔 안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선율은 무릎에 힘이 빠졌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엇이든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허, 제법이군. 그 불쌍한 병신에게 시집 가더니 이젠 주모 노릇까지 잘 해내는군. 그 말은 선율에게 커다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서방님을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찬영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소문대로야. 그 대감이 널 탐했지만 너는 끝끝내 그 병신에게 충성했지. 그래서 그 노인이 미쳐버렸고 결국 사또까지 몰락했지. 그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단순한 복수 때문만은 아니오. 이곳 곧 내 것이 될 테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하문달이 예전에 남겨둔 빚이 꽤 되지. 나는 그것을 사들였어. 이제부터 이 객잔의 주인은 나다. 선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밤 하문달은 선율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찬영 저놈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니! 아버님, 정말 그런 빚이 있었던 건가요? 옛날 일이야 잊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그놈이 노린 것은 너다. 그날 이후 이찬영은 매일 객잔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선율은 차마 그를 끌어내지 못한 채 속만 태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걸어야겠어. 하문달은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모든 상단을 매각했습니다. 그는 받은 은전을 선율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너 이름으로 이 땅과 객잔을 사거라. 그리고 이찬영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아버님, 그럼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내겐 너가 남는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것이 너였으니까. 선율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이찬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를 기다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하문달이었습니다. 이찬영. 오, 드디어 용기가 났군. 하문달. 오늘로 너와의 거래는 끝이다. 이 서류를 보아라. 이곳의 명의는 선율의 것으로 바뀌었다. 이찬영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미쳤군. 넌 내 전 재산을 다 넘겨준 거냐? 그래, 그래야 너 같은 것과 다시는 엮이지 않거든. 이찬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 일 그냥 안 넘길 거다. 그는 씩씩거리며 객잔을 떠났습니다. 이찬영이 사라지고 난 뒤 객잔은 조용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선율은 이제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끌고 책임지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문을 열고 늦은 밤 문을 닫을 때까지 자신의 손으로 장작을 지피고 국을 끓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장터에서 막 들어온 들깨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 하나가 객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긴 선율 아씨 객잔이 맞습니까? 혹시 아버님? 문턱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선율의 친부 선민수였습니다. 아, 우리 딸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부녀는 객잔 한켠에서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내 소문은 오래전에 들었단다. 이 고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주모가 되었다고. 그저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께 너무 늦게 연락드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선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이후 선민수는 객잔 근처의 작은 집을 얻어 살게 되었고 선율은 드디어 진정한 가족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문달 또한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따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선율이 없었으면 이 집도 나도 다 망가졌을 테지. 이곳은 이제 고을 사람 누구나 쉴 수 있는 집이야. 그 말처럼 선율의 객자는 점점 특별한 곳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추운 날엔 무료로 죽을 나눴고 장날이면 힘없는 노인에게는 반찬을 나눠 담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이가 시리시다고 하셨죠? 오늘은 부드러운 무국으로 준비했어요. 아이고, 이 아씨는 내 손녀보다 더 살갑구먼. 그러시면 앞으로 손녀라고 부르셔도 돼요. 웃음이 넘치던 그날들. 어느덧 선율은 마을 사람들에게 딸 같고 누이 같고 이웃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하경서의 고향 친구 이정현이라는 청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경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 또한 병으로 집에 오래 머무느라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편지로 귀하의 이야기를 자주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내 부인은 나를 매일 웃게 해준다. 선율은 편지를 붙잡은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경서의 속마음을 그녀는 끝까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율은 하경서와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에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하경서의 아내였고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마음으로 그의 곁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비록 말 한마디 없던 서방님에게도 조용히 닿아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혈연이 아니어도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사람의 정은 그렇게 자라나고 한 사람의 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하문달에게 선율은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고 선율 또한 그 마음에 응답하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료하게입니다. 물은 흘러가고 꽃은 피어난다. 비록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선율의 삶도 그 고요하고 긴 흐름 끝에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이지요. 당신 곁에도 그저 조용히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이 바로 누군가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진짜 봄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장미야담에서 대장금 야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